본격 지식 충전 프로그램 이야기 더, 저는 유승진입니다. 세 분과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재명이 이제 완전히 끝났어. 난 말했지. 3일 천하야, 3일 천하. 아무런 타격감 없어. 진짜. 어차피 한덕수 기각은 누구도 예상하지 가능한 범위였거든. 헌재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헌재 결정으로 자신의 위헌 위법 행위가 사라졌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될 이재명의 민주당의 행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즉시 석고 대제해야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찾아갈 오늘의 첫 핫스팟. 직무정지 87일 만에 한덕수 총리 복귀가 결정된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앞 영상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왼쪽에는 민주당 정치인, 오른쪽에는 국민의힘 정치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파면하라, 또 탄핵을 기각하라 외치고 있는 지금 이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 영상입니다. 자, 저렇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면요, 홍익표 의원님, 9대 0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주도한 탄핵안 또다시 기각이 된 건데, 자, 몇 시간 전,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헌재 안팎에서도 지지자들의 환호와 탄식이 엇갈렸다고 해요. 그런데 뭐 이상민, 이진숙, 최재해, 그리고 한덕수 총리까지 줄줄이 기각인데, 이거 사실 웬만한 스포츠에서도 경기 결과로 놓고 보면 9대 0, 이거 사실 완패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헌법에 지금 나와 있는 탄핵 제도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제도인 거예요. 그리고 신중하게 써야 되는 건 맞고요. 예. 그러나 다만 이 야당 입장에서도 이게 꼭 다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또 정치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즉 예컨대 해임 건의안을 내도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무를 즉시 중지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기타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돼서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나 도덕성 등 자질의 문제가 있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불가피한성도 있지만 아마 국민 여론에서 일부 남용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도 민주당이 잘 헤아려 볼 문제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민주당도 뭐 헤아려 볼 문제라고 하는데, 오늘 8대 0 결과 나온 거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8대 0인가요? 9대 0? 아니, 9대 0이요? 예, 죄송합니다. 9대 0인데 이거 야구 같으면 뭐 콜드 게임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게 그동안에 참 다수당의 이 폭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거대한 지금 국가 예산도 들어가고 민주당도 뻔히 지금 안 될 줄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러한 방법으로 꼭 해야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런 이 9번의 탄핵 기각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제는 지금 현재까지 탄핵 소추한 것을 전부 처리하고, 이제 국민들과 앞에서 우리 여야가 거대 야당으로서 또 수권을 하겠다는 정당으로서 국민 곁에 더 다가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대화 속에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민주당은 오늘 이 계기로 해서 조금 자성하고 또 반성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한덕수 총리의 선고까지 나오면서요, 남은 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포함해서 4건입니다. 자, 헌재 안에서는요, 오늘 오후에도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가 취재가 됐고요. 또 의원들은 보시는 것처럼, 자, 영상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릴레이 시위뿐만이 아니라 자리 싸움까지 하면서 굉장히 헌재 앞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집회 신고도 냈습니까? 회견을 중지하였습니다.
없잖아요. 경찰만을 느껴야지. 우리는 뭐 바뀌지 없어서 안 합니까? 두 사람도 이제 이재명 선거를 앞두고 마음이 많이 초조한가 봅니다.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겁박이야? 주된나한테 겁박이 무슨 겁박? 그러니까 법을 지키세요. 법을. 자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요. 매일 아침마다 이래요. 오늘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삼각면을 차지하면서 민주당 자리를 막았다 하면서 또 민주당에서 강하게 항의하고 현장 취재에 갔다 온 기자에 따르면 거기가 더 좀 잘 보이는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좋은 자리를 막고 아침에 기자들은 또 저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로 기사를 쓴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전마다 이렇게 또 자리 싸움 신경전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굳이 뭐 자리 싸움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러한 형태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3만 5천 불 시대가 넘어섰기 때문에 저것은 우리가 개발도상국 때 했던 시절이고 저는 저런 것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 좌우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는 법률적으로 명예와 그리고 그런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심판을 해야지 저 앞에서 뭐 자리 싸움 한다고 뭐 그거 하겠어요? 여당 의원 모습들도 보이는데 쓴소리를 하시네요. 예. 그런데 자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나올 때까지는요. 어쨌든 간에 저런 갈등이 뭐 계속해서 고조될 것 같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재판관 성향별로 어떻게 갈렸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식 의원. 일단 뭐 가장 보수로 분류되는 두 분이 자, 정영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나란히 각하를 냈어요?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제가 보기에는 이 자체가 이게 충분한 그 적극 가담한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탄핵 소추가 이게 사유였던 그 계엄 내란 공모 이 자체가 빠졌잖아요. 민주당에서 뺐어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그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께서는 아예 각하로 이렇게 내린 것 같고요. 각하 의견을 낸 게 의결 정족수 관련해서 각하 의견을 냈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의결 정족수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151석이냐 200석이냐에 대해서는 이번에 151석이 맞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다릅니다. 미국은요. 대통령이 사망하고 나면 우리 지정생존자 영화 있잖아요. 그다음에 보면 승계를 합니다. 아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 승계하는 사람이.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신은 장관의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관 회의만은 151석으로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다만 절차적으로 각하는 그거로 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될 사람 이 문제 자체가 이게 이 내란죄와 관련된 중요한 것들이 내용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각하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전문기로는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의 경우는 151석이 아니라 정족수를 200석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달아서 각하 의견을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 대행을 지금 우리 홍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하면 부통령이 승계를 하잖아요. 부통령이 또 고리가 됐을 경우에는 하원 의장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200석으로 본 거예요. 왜 200석으로 봤느냐?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200석이 타당하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151석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게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게 줄 탄핵이 계속 할 수 있는 앞으로 권한 대행을 계속 탄핵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권한 대행에 또 대행에 또 대행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낸 거예요. 각하 의견.
그러면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어쨌든 간에 절차적 흠결로 주장이 되는 게 내란죄 철회나 뭐 형소법 문제 이런 것들인데 그럼 이것도 이 두 재판관이 앞으로 좀 꼼꼼하게 따져볼 거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 재판관들은 그런 거 한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가장 국민들이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예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단순한 이번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재판관들이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각하 의견으로 가늠하는 게 좀 무리인가요? 저는 달리 보는 게요. 그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경우에 지금 내란죄를 빼는 과정에서 주심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이었거든요. 정영식 재판관이 그것을 수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 평의 과정에서도 이견이 없었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몇 번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은 평의에서 결론 내린 사항이라고 몇 번을 끊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갖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절차적인 문제로 각하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 한 총리의 이번 선고 결과를 두고 이게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없냐 이거가 어떻게 보면 사실 최대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김대철 의원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그러니까 기각이나 각하 3명이면은 어쨌든 기각 결정이 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또 다른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되는 김복형 재판관이 이번에 기각 의견을 내렸어요. 기각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지금 한덕수 총리 건하고 대통령 건하고는 별개예요. 별개입니다. 예. 이것을 하나로 보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대통령의 이 절차 문제는 더 아마 꼼꼼하게 우리 재판관 8분이 아주 분석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한덕수 재판관, 한덕수 총리 건은 굉장히 단순했거든요. 네. 이게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90분 만에 이거를 또 끝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예측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각 5명, 인용 1명, 각각 2명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인용에 낸 우리 정계선 이분은 당연히 나는 이렇게 인용이 될 줄을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그냥 본인이 걸어왔던 길을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 대통령 거하고 이거하고 연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권에서 좀 무리인 시각을 갖고 계신 건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 이후의 행동이 헌법에 위반됐느냐 안 했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비상계엄에 반대 입장을 했고 자기는 생각을 달리했다, 막으려고 했는데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요. 네. 예컨대 만약에 이번 대상자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탄핵이 돼가지고 기각됐다고 그러면 대통령한테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겠지만 이번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건과는 전혀 무관하게 탄핵의 기각 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복현 재판관의 여야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5분이 기각 의견을 냈는데 김복형 재판관만 기각 의견을 내더라도 4분과는 잠깐 달라요. 나머지 기각 의견을 낸 4분은 왜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김복형 재판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를 저 3분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기각 의견을 낸 나머지 4분과는 또 다른 의견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복형 재판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여야 모두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판관들보다 다른 선택을 더 했다. 네, 그러니까 위헌과 냈지만. 위법성이 없다. 네. 이렇게 봤다는 건데 자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에 힌트가 될 수 있다. 사실 두 분이 계속 얘기해줬던 게 사실 이번에 계엄의 위법성이나 내란죄 철회 같은 게 좀 다뤄질지 했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사실 없었고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가 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이거를 그런데 살짝 바꿔서 말을 하면요. 김대식 의원님. 만약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헌법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가담을 했다고 인정할 그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시작할 때와 또 국무회의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하나 하는 것도 한덕수 총리는 그러한 것이 적극성이 없다는 지금 객관적인 자료가 이게 나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단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 국무회의가 정당했느냐 정당했지 않느냐 또 이런 것 여러 가지로 좀 살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건하고 대통령 건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예. 아마 이제 앵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 가정을 했을 때 예.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면 탄핵이 인용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 문맥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 일단은 계엄 선포 관련된 적극적 행위나 또는 가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기각의 사유로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적극적으로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게 입증됐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인용됐을 가능성도 있겠죠. 아마 그런 의견을 낸 탄핵 헌법재판관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문장이 나온 거죠. 네, 어쨌든 간에 두 분 말씀대로 두 개는 별개의 건이고 이번 선고 결과가 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저희가 찾아갈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다음 찾아갈 곳은 자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바로 어디일까요? 바로 광화문 광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 또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아침에 광화문에 설치된 민주당의 천막 당사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 이렇게 현판까지 오늘 설치됐고요. 이 현판식이 오늘 아침에 또 진행됐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천막 당사가 설치된 건요 무려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박찬대 원내대표 등 줄줄이 지도부들 총출동해서 아침에 저기서 현장 최고위까지 열었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남희 의원 이남희 기자죠. 이남희 기자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렇네요. 계속 네. 헷갈리고 있네요. 이남희 기자. 민주당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겨우 복귀한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예고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SNS에 올린 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의견을 보면 재판관 6명 의견이 헌법재판관 임명, 그러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은 파면 사유된다는 얘기다. 오늘 결론은. 그러니까 한대행이 다시 마은혁 그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다면 다시 탄핵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했죠. 민주당 쪽에. 다시 지금 재탄핵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탄핵 이미 지금 안 된다고 나왔는데 또 재탄핵한다는 얘기인가요? 했더니 일단은 개인적 의견이다. 이런 거지만은 한 번 더 압박하는 취지로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글을 올렸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정족수가 151석으로도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압박하는 취지에서 글을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자 오늘 한 총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어땠을까요? 일단 기자들이 본 바에 따르면요. 어두운 표정을 좀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대표 말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습니까?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자, 이 대표 이렇게 얘기해요. 납득할지는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홍익표 의원님 보니까 최근 탄핵 심판들의 변론 횟수를 세보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2.46회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윤 대통령을 빼면은 이게 1.75회로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게 변론도 뭐 2번 이상 낼 필요도 없이 단순한 사안으로 탄핵 걸어서 줄줄이 기각했다. 뭐 이런 소리로도 귀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그 당내에서도 그 탄핵에 대해서 우려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검사 탄핵이라든지 또는 뭐 특히 중앙지검장 등등 또 개별 장관들의 탄핵에 있어서 탄핵 인용 가능성보다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당내 안팎의 우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또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거 정부에서 해임 건의안을 하면 다는 아니더라도 한 그 10건을 하면 서너 건 정도는 대통령이 수용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 있었을 때 행안부 장관 건이라든지 또는 그 해병대 장병 사건 때
관련된 뭐 장관이나 또는 해병대 사령관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이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야당으로서는 국민 여론도 높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무리한 더 강한 카드를 쓰게 되는 그러니까 정치 실종이 탄핵과 대통령 거부권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는 악순환을 만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여당에서야 당연한데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김부겸 총리처럼 섣부른 탄핵, 지적 뼈아프다, 지도부 책임 느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나아가서요. 여권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사과해야 한다 이런 요구까지 더불어서 이번에는 정계 은퇴까지 거론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정계에서 은퇴하십시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께 좀 돌려드리면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나요? 이재명 대표만 걸고 늘어지면 그 당의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오릅니까? 얼마든지 하십시오. 자, 민주당이요. 그런데 아까 광화문에서 열었던 천막장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각 여의도에서 출발을 해서요. 광화문으로 도보 집회까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며칠째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앞줄에 박찬대 원내대표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천막장사에 있다가 오후에는 지금 저렇게 도보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고 또 장외 집회 열고 줄줄이 여론전에 그야말로 화력을 쏟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홍익표 의원님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여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과나 당 차원의 책임 표명 사실 이런 게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도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도 그 방송 인터뷰 과정에서 민주당도 잘한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물론 뭐 대표의 결정 사항도 있고 권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원내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내대표가 적절하게 입장을 한번 표명을 하고 유관 표명과 함께 다만 왜 이런지에 대한 배경 이런 과정을 좀 더 한번 소상하게 국민께 설명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저는 뭐 민주당도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과 유관 표명과 함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할 필요도 있다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고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지금 급박한 심정이고 지금 뭔가가 쫓기는 듯한 그런 건데 12년 만에 이 천막당사도 저는 뭐 민주당에서 저러한 형태로 해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준다고 하는 것도 저것도 하나의 정치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 지도부는 더 국민 속에 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먹히느냐 별로 먹히지 않아요. 우리도 사실은 지금 뭐 하고 싶으면 우리도 나가서 하려고 하죠. 지금 한번 보세요. 광화문이고 여의도고 매주 토요일 날 하는 거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거를 의도해서 집회를 했으면 그렇게 오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엄청난 화력을 쏘아 부어가지고 해도 지금 한계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지금 국제 정세도 어렵고 지금 서민 경제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민주당이 이제는 헌재의 시간으로 맡기고 지금이라도 좀 국민 속으로 더 들어가서 여야가 한번 민생 문제를 같이 의논하는 것이 맞지. 지금 보세요. 민주당에서도 내부에서 지금 벌써 지금 소용돌이가 있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의 이게 반기를 들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옆에서 훈수를 뛴다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게 섣부른 탄핵이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30번째 해왔잖아요. 앞으로 한덕수 총리를 재탄핵하겠습니까? 151석이라 해서 하는 순간 더 역풍을 맞는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지지하는 이 표도 추풍 낙엽처럼 떨리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냉정한 판단을 해서 민주당이 국민 곁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럼 우리가 같이 민생 문제는 우리 국민의힘과 같이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까지는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탄핵 심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여야 의원이 총사퇴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윤상현 의원이 계속 총사퇴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보면은 그 이현주 최고위원이 오늘 천막당사 최고위에서 국회의원 자꾸 헌재 판단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럴 바에는 다 총사퇴해서 다시 총선을 치러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될지 말지 국민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총선을 다시 하자. 근데 이례적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은 오늘 여권에서 지지합니다 글들이 릴레이 글들이 계속 이어서 왔는데 일단 이현주 최고위원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헌재가 계속해서 지연하고 혹여라도 그중에 일부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직접 국민들에게 마지막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릅시다.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그런 나라에서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김대수 의원님, 아까 이남희 기자가 설명할 때 그렇죠 하시던데 그 현역 의원이시니까. 저는 제가 현역 의원이지만은 제가 초선으로 들어왔지만은 저는 이현주 의원이 그렇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는 총사퇴 동의합니다. 총사퇴 하실 거예요? 총사퇴 동의하고 총사퇴하고 다시 선거를 치르면은 우리 국민의힘이 108석만 넣겠습니까? 우리는 과반수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 오늘 총사퇴 저 발언은 저는 실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현주 의원이 굉장히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현주 의원이 정말 진정성을 가진다면 본인부터 총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저런 발언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비판받고 있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 국민에게 최선을 다하고 국가와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을 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의 임기도 지금 위태롭게 된 거고 어쨌든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4년의 임기를 부여한 겁니다. 그것에는 자기의 권리도 있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도 있습니다. 자신의 임기를 내던지겠다, 총사퇴하자 이런 얘기는 어떤 정치인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민주당 복수 의원들이 오늘 또 무슨 얘기를 꺼냈냐면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재판이 있으니까 그거 전에 그러니까 내일 당장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내려라 이렇게 압박을 하던데 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일단? 그러니까 저 헌법재판관들이 합의만 되면은 물리적으로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벌써 이미 최후 변론까지 끝났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할 때보다 훨씬 지금 길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헌법재판관들만 협의만 되면은 평의만 합의가 되면은 충분하게 열 수가 있다.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물리적으로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 8분이 서로가 지금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갑론을박이 있죠. 거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이게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심사숙고하고 고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8분이 의견이 안 맞는 거죠. 의견이 안 맞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빨리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홍익표 의원님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한 여부를 떠나서 우리 민주당이 요구하는 거는 헌법재판소가 빨리 국민적 피해나 국가적 어떤 손실 등을 리더십에 공백했다는 그런 피해를 감안할 때 빨리 내려달라는 얘기죠. 저거를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와 연계해서 앞이냐 뒤냐 그동안 일부 여권 일각에서는 이 2심 재판보다 늦게 해야 된다. 또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법부에서 하는 것과 헌법재판소 하는 일을 서로 연계해서 선후관계를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또 저희가 전해드릴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사방이 도깨비 불입니다. 지난 주말에 전국 50곳에서 동시에 발생한 산불 소식 저희가 짚어볼 텐데요. 일단 이남희 기자, 보면 나흘째 진압 중이 돼서 참 진압이 안 되고 있어요. 정말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오전 10시 기준으로 보면은 산청 산불은 진화율이 한 70% 정도 되고요. 의성 산불의 경우는 68%의 진화율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이 안 잡히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바람이거든요. 지금 오늘 보면은 전국의 순간 풍속 초당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지금 강한 불이 계속 번지고 있는데 그래서 건조하고 고온이며 강풍이 이 상황 때문에 불길 잡기가 아직도 많이 좀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 영상만 봐도 너무 갑갑한데 저렇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은요 하나같이 불이 커진 이유로 바로 도깨비 불을 지목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독히 이 바람이 북동쪽으로 불면서 이 마을 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랐고 불이 정말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날아다닌다는 그런 이렇게 상황들을 목격했는데 진짜 이렇게 불이 이렇게 봉방 뛰면서 날아갔고 심지어는 저 강 건너에 있는 저 산까지 날아가는 걸 이렇게. 자, 홍익표 의원님, 그러니까 도대체 도깨비 불이라는 이게 그러니까 비화라는 표현을 쓰던데 네. 이 비화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불이 커진 거예요? 제가 그 재선 의원 당시에 그때 그 양양에서 큰 불이 난 적이 있었죠. 양간지풍이에요. 그렇죠. 예. 그때 그 당시 당대표가 이해찬 대표였는데 이해찬 대표를 모시고 직접 갔습니다. 현장까지. 소방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이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게 바람에 날아가는 솔방울하고 나뭇가지들 작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불티 같이 날아다니는 겁니다. 우리 그 모닥불 같은 거 하면 타닥타닥 소리 나면서 막 튀잖아요. 그런 형태처럼 이게 한번 이 튀면서 그렇게 특히 솔방울 같은 게 뭐 가깝게는 200~300m에서 멀리는 1km 이상 날아갑니다. 강풍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산불 진화 작업을 했던 소방관이나 또는 공무원들이 지금 사망한 사고가 어떻게 되냐면 본인보다 생각보다 그 바람의 이동, 불의 그 확산 속도가 빠른 게요. 날아가면서 뒤에 불이 붙는 거예요. 자기 뒤에. 그러니까 퇴로가 막히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 도깨비불이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날아가가지고 붙는다고 해서 도깨비불이라고 이제 이 양양 그 간성 지방에서는 그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 경북 지역에서도 저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바람이 사실 한 번 잘못하면은 거의 번지는 속도가 30배 가까이 빨라진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안타깝게 그 불 진화 작업에 나서신 분들 돌아가시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생존하신 이제 산청 산불 생존 대원의 말씀에 따르면은 불이 심해서 하산하는 도중에 10초 만에 회오리처럼 불덩이가 몰아치더라. 그래서 정말 땅 꺼진 웅덩이에 진화대원 5명이 서로 부둥켜 안고 20분 동안 버텼다. 이렇게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보여주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 또 이재명 대표도 한 총리까지 오늘 전부 다 진화 현장에 이렇게 다 내려간다고 오후에 일정들이 나왔죠. 여당 지도부까지 다 내려갔다는 건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은 오늘 이야기 더에 출연을 안 했으면은 지금 경남하고 지금 의성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 지금 방송에 약속이 돼서 못 갔는데 먼저 참 아깝게 인명사고를 당한 모든 분들께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게 이제 비화라는 것은 이게 날개비자 불화자 쓰는 거 아닙니까? 날아다니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이게 불고 이러면은 그래서 이제 정글에서 살아남기라는 그 책을 보면은 맞불 작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오잖아요. 그러면 미리서 한 몇 킬로 앞에서 먼저 산을 태워요. 그렇게 해서 맞불 작전을 해서 더 이상 못 오게 하는 거거든요. 왜? 날아다니니까. 방금 지금 우리 홍 의원님 말씀에 대로 막 1km씩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불도 불이지만은 거기에 퇴적돼 있는 이런 그 솔방울이라든지 솔잎이라든지 이게 지금 한 어떨 곳은 한 뭐 1m씩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거기 타게 되면 그게 더 화력이 붙는 거예요. 화력이 세게 되면은 잡목이 와서 또 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인명 피해가 없어야 되고 또 이게 지금 바람 이럴 때는 좀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참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 피해로 신라 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절도 소실이 됐다고 하고 이남희 기자. 네. 그런데 좀 화가 나는 건 이번 대형 산불들이 뭐 사람들 부주의 때문에 일어났다 이런 소리도 있어요. 일단은 최종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곳은 지금 신라시대 지어진 절인 울람사인데 이렇게 화재 때문에 지금 다 타버려서 스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화재를 또 가지고 또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우리 문화재까지 소실되는 것. 그다음에 900년 된
그런 나무, 은행나무까지 좀 소실되는 지금 모습까지 산불 발생 전과 후에 지금 은행나무 모습도 보시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인이 뭐냐를 따져봐야 되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은 지금 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의성 산불의 경우는 최초 목격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재 발생 후에 헐레벌떡 내려오는 성묘객과 마주쳤다. 뭔가 성묘객 실수가 아닌가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성 화재의 경우는 묘지 정리 중에 화재가 난 게 아니냐. 또 울주의 경우에는 농막에서 용접 불꽃이 발화돼서 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김해에서는 과자 봉지를 소각하다 불이 더 번지게 됐다. 또 경남 산청은 예초기 불씨가 발화해서 불이 번지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정입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조사는 해봐야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실화라는 얘기가 나와서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또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사고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에 누군가 벽돌을 던지면 얼마나 황당할까 싶긴 한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네, 지금 한 그 피해자 차량이 블랙박스 어떤 남성이 지금 뒷부분도 왔다 갔다 하고요. 예. 아까 앞에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잠시 이남정 빨간 동그라미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 벽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요. 자, 잠시만 보십시오. 이 벽돌을요. 차량에 잠시 뒤에 아직 영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잠시 확 던집니다. 아니 이분은요 지금 얼굴이 찍혔다고 하는데 이 피해자분하고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잖아요. 그냥 멀쩡한 내 차를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벽돌로 던져서 손상을 시키고 도망을 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저랬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이 아파트 주민인 건지 만약에 그 사람을 알아낸다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자차 보험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지 못할 경우는 자차 보험으로는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하루빨리 잡혀서 또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